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입체 도형은 직육면체도 아니고 정육면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이거는 직육면체도 아니고 정육면체도 아니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낯선 입체 도형을 만났을 때는 그 입체 도형을 분해해 보거나 아니면 때로 추가를 해서 익숙한 입체 도형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분해하는 방법으로 해볼게. 선생님이 이 빨간색 점선 보이니? 이 빨간색 점선을 따라서 칼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이쪽에 이만큼 떨어질 테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모양이랑 여기 있는 이 모양은 전부 다 무슨 면체입니까? 그렇지, 직육면체지. 따라서 우리는 위쪽에 있는 얘의 부피를 구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얘의 부피를 구해서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을 두 개의 직육면체로 분해할 수가 있다.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 줍시다.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일단 길이부터 파악해 보자. 자, 여기 7cm지. 그럼 마주보고 있는 당연히 얘도 7cm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쪽 면들도 전부 다 7cm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9cm, 마주보고 있는 이쪽도 9cm. 그렇다면 여기는 전체 15에서 9만큼을 빼준 얼마? 6이 되겠지. 그래서 이쪽이 6cm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이쪽 높이 길이는 6cm라고 아예 대놓고 나왔네. 따라서 가로 6, 세로 7, 높이 6, 여기 있는 이 부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다 곱해주면 되겠지. 곱해서 계산해주면 6, 7, 42가 되고, 42에다가 6을 곱하면 6, 4, 24, 6, 2, 12 계산하면 252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거 252, 밑에 거 한번 보자. 밑에 거는 뭐 여기 다 나와 있지, 정보가. 자, 가로 15, 세로 7, 높이 7 계산해주면 15 곱하기 7 곱하기 7이네. 얘 숫자가 좀 커지겠다. 자, 15 곱하기 7부터 먼저 할게. 자, 7일은 7, 7호 35니까 7, 35 더하면 105가 되겠네. 자, 105에다가 7 곱해보자. 105 곱하기 7, 그러면 7일은 7, 7, 0, 0, 그리고 7호 35 계산하면 735가 되겠네요. 그래서 250이랑 735를 더해주면 되겠지. 계산해주면 여기 987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 도형을 분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입체 도형을 추가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색깔 비슷하게 해서 보라색 여기 있지. 비슷하게 하면 안 됐었나? 오히려 다르게 했었어야 됐나? 보라색만큼 선생님이 추가를 했어. 그러면 큰 직육면체가 새롭게 생겼지. 이 큰 직육면체에서 내가 추가한 이거 뭐야? 보라색깔 직육면체를 뭐 해주면? 빼주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있는 이 모양, 이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먼저 큰 직육면체 부피 구해봅시다. 큰 직육면체는 가로 15, 세로 7, 그리고 높이 얼마? 여기 7cm에 이만큼 6cm가 더 있지. 왜 여기가 6cm인가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이만큼 6cm였어. 그리고 여기 이쪽은 높이가 7cm니까 이만큼이 더 채워지면은 어때? 7에다가 6만큼이 더 채워지는 거지. 그림이 좀 어지럽네. 다시 좀 여기다 쓸게. 이렇게 추가하면은 어때? 여기가 6cm잖아. 그래서 이렇게 6cm만큼 더 높아져 가지고 높이가 7에다가 6을 더한 13이 된다는 거야. 자, 숫자가 많이 크다. 자, 한번 계산해 보자. 가로 15, 세로 7, 높이 13.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1365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빼줘야 됩니까? 보라색 직육면체, 우리가 추가해 준 이거 있지? 이 보라색 직육면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얘 부피를 구해준다면 이쪽 9cm라고 나왔고, 이쪽 7cm라고 나왔고, 여기도 6cm라고 문제에 나왔지. 또 위로 올라가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보라색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잖아, 그치? 여기 얼마야? 여기 9, 여기 이쪽 반대편에 9라고 써졌잖아. 그리고 여기는
7, 이쪽 반대편에 7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높이 6, 여기 이쪽 6이니까 그래서 구할 수가 있겠지. 9 곱하기 7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378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 큰 직육면체에서 추가한 보라색 직육면체를 빼주면 되겠지. 계산해주면 987입니다. 똑같이 나오겠지 당연히.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15 곱하기 7 곱하기 13이었고 보라 색깔 추가한 거는 9 곱하기 7 곱하기 6입니다. 결국 우리는 큰 직육면체에서 보라색 직육면체 빼줘야 되지.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개 모두 7이 곱해져 있어, 공통으로.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니? 7 곱하기 순서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7을 몇 번 곱한 거야? 15 곱하기 13 하면은 195거든? 얘는 7을 195번 곱한 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7 곱하기 9부터 써야 되는데 9 곱하기 6 이렇게. 그럼 얼마입니까? 7 곱하기 9, 6, 54. 7을 54번 더했네. 자, 그러면 7을 195번 더한 거에서 여기 왼쪽 7을 54번 더한 걸 빼줘.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7을 195번 더한 거에서 7을 54번 더한 걸 빼주면 7을 195에서 54를 뺀 141번 더한 거랑 똑같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7 곱하기 141이랑 똑같다. 뭐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50cm인 정육면체를 여기 이 직육면체에 몇 개 넣을 수 있을까? 몇 개 쌓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수학책에 비슷한 문제 나왔지. 얘는 길이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50cm고 가로에 몇 개 놓을 수 있는지, 세로에 몇 개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높이에 몇 개 층 쌓을 수 있는지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가로 단위가 다르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전부 다 센티미터로 바꿉시다. 얘는 200cm, 얘는 500cm, 그리고 얘는 400cm가 되겠네. 그러면 가로 200cm엔 50cm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어? 그래, 여기 4개까지 가능해. 그리고 500cm엔 몇 개 넣을 수 있어? 그래, 50cm니까 이 계산도 쉽네. 10개 놓을 수 있겠고, 그리고 높이는 400cm니까 여기 몇 층 쌓을 수 있습니까? 400을 50으로 나누면 되겠지. 계산하면 8층이라고 할까? 8층 쌓을 수가 있겠네. 그럼 바닥에는 가로 넷, 세로 10 계산하면은 4 곱하기 10. 일단 바닥에는 40개가 있을 테고, 이렇게 8층을 쌓으니까 40 곱하기 8 해가지고 32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이렇게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진짜 내가 채워보려고 했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 이거 모양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 봐봐.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틀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되겠지. 여기 가로 4개 쌓을 수 있고, 세로로는 10개. 그럼 총 바닥에는 4개씩 10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막 이런 데도 있겠지. 이렇게. 그럼 총 바닥에는 40개가 쌓이겠고, 이렇게 바닥에 40개. 그렇게 몇 층? 이렇게 총 8층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야. 그래서 40 곱하기 8 하는 320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벽돌을 넣었더니 물의 높이가 3cm만큼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때 벽돌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한 13년 살아오면서 뭐 당연히 알겠지. 이런 어항, 문제에서 얘를 어항이라고 하잖아. 이런 어항에 물이 이만큼 잠겨 있는데 여기에 벽돌 집어넣으면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높아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그치? 왜 그렇게 높아지는 걸까? 우리 부피의 의미를 떠올려 보고 왜 그렇게 높아지는지 생각을 해보자. 부피는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당연히 물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 벽돌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니 당연히 그 둘의 부피는 존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어항 속에 있는 물 속에 벽돌을 집어넣으면 벽돌의 부피만큼 부피가 커지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물의 부피가 100세제곱센티미터이고 벽돌의 부피가 50세제곱센티미터라면 물 속에다가 벽돌을 집어넣으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100에서 50만큼 늘어난 150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왼쪽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치? 어항 안에는 물이 있었고 벽돌은 어항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벽돌을 넣으면 벽돌이 가라앉지. 그치? 그러면서 이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니? 빈 공간이었어? 왼쪽 그림 봐봐. 원래 이 자리에 뭐 있었어? 물이 있었어. 원래 물이 있었는데 지금 벽돌이 야 물 너 자리 좀 비켜봐, 내가 이 자리 할 거야 라고 했어. 그럼 물은 어떻게 할까? 사라져 버리니? 물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 투명하게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잖아. 물은 자리를 비켜주게 될 겁니다. 자리를 비켜주려고 봤더니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니? 못 가. 왜? 어항에 판때기가 막고 있잖아. 왼쪽으로는 갈 수 있니? 못 가.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못 가. 뒤쪽으로도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앞쪽으로도 당연히 못 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어디밖에 없어. 그래, 지금 뚫려 있는 위쪽밖에 없지. 그래서 밀려난 물이 어쩔 수 없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 벽돌에 뭐만큼? 그래, 이 벽돌이 야 자리 좀 비켜줘 차지하고 있는 공간, 즉 이 벽돌이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인 부피만큼의 물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높아진 부분,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바로 뭐의 부피랑 똑같다는 거야? 벽돌의 부피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벽돌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벽돌을 넣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의 물이 이렇게 이동했는지, 즉 새로 이동한 물의 부피를 여러분이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 부피 구할 수 있겠지? 가로 얼마? 25. 세로 얼마? 12. 높이는 얼마? 3cm네.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12와 3 먼저 곱해볼까? 그럼 36. 25와 36을 한번 곱해봅시다. 6, 2, 12, 6, 5, 30, 3, 2, 6, 3, 5, 15. 자릿수 이렇게 맞춰주고 계산을 해주면 0, 그리고 여기도 0, 1 하나 올라가고 9. 따라서 벽돌의 부피는 900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20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전개도 보면 이쪽에 색칠이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 있지. 이걸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인데,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전개도의 넓이와 똑같지. 그렇다면 우리는 전개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네. 전개도 있을 때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래,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 중에 밑면의 넓이와 뭐의 넓이를 더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래, 옆면의 넓이를 더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우리 한번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일단 전개도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번호 쓰는 거 기억나지? 1학기 때 했던 거. 번호 쓰기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번호 쓰기 할 때 전개도에서 번호 쓸 때 가장 먼저 찾으라고 한 게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그래, 세 꼭지점이 모인 곳을 찾아봐라 라고 했었어. 세 꼭지점이 모여있는 곳을 보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세 개의 꼭지점 모여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꼭지점이 모여있는 곳이 네 군데가 되네. 이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1번으로 번호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쪽에 있는 여기를 1번으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 있네. 니은자 모양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 세 꼭지점 모여있는 곳에서 한 칸 떨어진 곳을 같은 번호 2번 2번, 또 이렇게 두 칸 떨어져 있는 곳, 이렇게 두 칸 떨어져 있는 곳을 같은 번호인 3번으로 해주면 된다고 했지. 그리고 이제 이 니은자에서 이제 번호를 다 썼고, 그럼 이제 넘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다른 세 꼭지점 모여있는 곳인 여기를 4번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세 꼭지점 모여있는 곳에서 한 칸 한 칸은 같은 번호라고 했었지. 여기 3번입니다. 이제 윗줄이 정리가 다 끝났고요. 아랫줄 봅시다. 1, 2, 3, 4까지 다 썼네. 아랫줄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지. 그리고 여기 세 꼭지점 모여있으니까 여기 5번, 그리고 한 칸 한 칸 떨어진 같은 번호 6번 그리고 두 칸 두 칸 떨어진 같은 번호 7번으로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꼭지점 모여있는 곳 새로운 번호인 8번, 그리고 여기서 한 칸 한 칸씩 떨어진 곳에 같은 번호인 7번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번호 쓰기 이렇게 썼잖아, 그치?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굳이 번호 쓰기를 하지 않더라도 1학기 때 이미 많이 했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익숙해져서 아마 선생님 저 여기 4cm랑 여기랑 길이가 같아요 를 알 수도 있지만, 바로 알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걸 바로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은 번호 쓰기를 통해서 같은 번호인 곳에 같은 길이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4cm가 지금 2번이랑 3번이잖아, 숫자. 그러니까 똑같이 2번이랑 3번인 색칠한 부분에 가로의 길이가 4cm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이제 번호 이제 좀 지울게. 이제 지워도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몇 cm가 되는 거야? 4cm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직육면체가 아니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도 알 수 있겠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넓이가 20이니까 4에다가 세로 얼마를 곱하면 20이 되겠네. 네모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 정도는 쉽지.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널비를 구할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과 전개도의 번호를 쓰기 전에 이 문제는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의 합을 이용해서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밑면은 색칠한 면을 밑면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밑면은 직육면체에서 두 개가 있으니까 얘랑 똑같은 넓이는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색칠한 면의 넓이는 일단 4, 5, 20이었는데 이게 몇 개 있습니까? 그래, 이게 두 개 있다는 거야. 전개도에서 찾아보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얘가 밑면이 되겠지. 보라색 색칠한 곳과 빨간색 색칠한 곳이 밑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옆면은 나머지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얘가 옆면이 되지.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그래, 밑면에 뭐? 둘레와 뭘 곱하면 됩니까? 높이를 곱해주면 되지. 근데 밑면 보니까 어때? 둘레 구할 수 있지? 4, 5, 그리고 나머지도 4, 5 더해주면 되잖아. 4랑 5 더하면 9고, 똑같은 게 한 쌍 더 있을 테니까 9 곱하기 2 하면 밑면의 둘레는 18이 되고요. 높이는 어디 있어? 높이는 여기 이 부분이지. 이게 9가 되겠습니다. 18 곱하기 9 한번 해보자. 갑자기 암산이 안 되네. 8, 9, 72. 그래서 계산하면 2, 1, 6, 162가 되겠네요. 따라서 옆면의 넓이 162와 밑면의 넓이 아까 20짜리가 두 개 있었잖아. 40. 얘 두 개를 더하면 202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옆면의 넓이가 왜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건가요? 이걸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됐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은 뭐 굳이 이 뒤에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겠지, 그치? 옆면을 보자. 우리가 구할 옆면의 모양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이건 무슨 도형입니까?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세로가 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네. 바로 어떤 겁니까? 여기 9cm라고 나와 있지. 이게 직육면체로 따졌을 때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할 때 이 높이는 직사각형, 이 옆면,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이 옆면의 세로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의 길이도 알아야겠지, 그치? 가로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가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뭐냐면, 여러분들이 밑면으로 잡았었던 면 중에 하나, 얘
각 변들의 길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이 아까 4였고 여기가 5였고 여기는 당연히 4랑 마주보는 변이니까 4겠고 이쪽도 당연히 5와 마주보는 변이니까 5겠지. 자, 여러분이 전개도의 번호를 써보는 걸 1학기 때 열심히 해보면 다 알겠지만 이 길이 얼마입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여기 길이는 5지. 왜? 이거랑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5지.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이 길이랑 똑같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가로의 길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가 뭐랑 똑같습니까? 얘는 얘랑 똑같고, 그치? 그리고 얘는 어차피 밑면에 있는 얘랑 공통인 변이고, 그리고 여기 5는 이쪽에 있는 것과 같고, 그리고 여기 4는 이쪽에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밑면 여기 이 밑면에 뭐와 똑같습니까? 내변의 길이를 더한 것과 똑같아. 즉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 즉 얘가 뭐였었지? 직사각형의 가로 역할을 하는 거고, 높이 얘가 세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로 역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색칠한 면의 넓이가 56제곱센티미터이고요. 여기 보라색깔 면 말하는 거야. 색칠한 면의 둘레도 가르쳐줬네. 둘레의 길이가 30cm입니다. 이때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색칠한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려고 시도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가로와 세로가 다행히 자연수라면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지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소수가 섞여 있어 버리면 은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방법 말고 이 방법보다는 밑면의 넓이 이미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옆면의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밑면을 어떤 걸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얘로 잡으면 되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도 아니라 보라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밑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밑면이 하나 더 있지,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는 56이 두 개 있으니까 56 곱하기 2와 똑같고요. 계산하면 1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한다 했어? 그래, 밑면의 둘레에다가 뭐 곱하면 돼?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지. 밑면의 둘레 마침 문제에서 줬잖아. 얼마? 30. 높이는 얼마입니까? 이쪽 6. 계산하면 180.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92가 되겠지. 물론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말한 대로 여러분이 색칠한 면 이거 있지? 이 면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56이라고 했으니까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56이 되는 수를 찾아주면 되겠지. 뭐 딱 떠오르는 게 8 곱하기 7이네. 이렇게. 그럼 얘의 둘레가 30이 되는지도 보자. 8 더하기 7 하면 15고, 여기도 8 있고 여기도 또 7 있으니까 8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7은 30 되는 거 맞네. 그럼 면의 둘레도 30 되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가로 8이고 세로 7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도 당연히 괜찮지만 이거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뭐야? 자연수잖아. 자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가 있지. 만약에 선생님이 숫자를 좀 바꿔서 낼 수도 있잖아. 여러분이 쉽게 못 찾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문제를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여기를 한 5.5라고 하고 여기를 한 6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때? 5.5랑 6 곱하면 넓이는 얼마입니까? 5.5 곱하기 6 한번 해볼까? 33이네. 넓이가 33이야. 그리고 둘레의 길이 보니까 5.5랑 6을 더하면 11.5지. 얘 곱하기 2 하면 22. 넓이를 33,
그리고 둘레를 22cm 이렇게 문제를 선생님이 바꿔놨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5.5랑 6을? 쉽지 않을걸? 그러니 이렇게 선생님이 소수를 섞어서 만약에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이 당황할 수가 있어. 그러니 단순히 가로와 세로를 구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기보단 이럴 때는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그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이 방법 있지. 선생님이 지금 풀어준 문제. 이 방법 같은 방법을 잘 안 쓰더라고. 대부분 여러분이 하는 건 뭐냐면 면들 하나 구해. 넓이 하나 구해. 그래서 곱하기 2. 앞에 있는 거 하나 구해. 곱하기 2. 옆에 있는 거 하나 구해.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더라고. 이 방법뿐만 아니라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이용해서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